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짜자잔! 이 책입니다.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이 책 한 권이면 지금 당신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네, 이 책인데요. 목적 있는 삶을 위한 11가지 기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잠시 뒤에 낭독해 올게요. 잠깐만요.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목적 있는 삶을 위한 11가지 기술. 저자 제이 셰티.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탁월한 스토리텔러이며 유명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다. 소셜미디어의 슈퍼스타가 되기 전 제이 셰티는 승려로서 3년간 인도에서 수행했다. 이후 자신이 배운 지혜를 더 널리 전하고자 런던으로 돌아왔고 그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상적 리더가 되었다. 그는 승려로 지내며 배웠던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지혜를 공유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이 셰티는 400편이 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고 행복 및 건강 분야의 세계 1위 팟캐스트인 온 퍼포스를 진행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로 지혜를 전하세요 라는 영상 시리즈를 통해 80억 뷰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4천만 명 이상의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팬을 보유하고 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파트 1. 때로는 놓아주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파트 2. 오직 당신 안에서 시작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파트 3. 당신이 나눌수록 주변이 아름다움과 의미로 채워진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모든 글들을 낭독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제가 그러면은 파트 1 부분을 살며시 낭독을 해 볼게요. 일부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다. 다른 누군가의 삶을 완벽하게 모방하느니 나 자신의 운명을 불완전하게 사는 편이 낫다. 바가 바드 기타 3장 35절. 1902년에 사회학자 찰스 오턴 쿨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도 아니다. 나는 당신이 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다. 정신없을 것이다. 잠깐만 기다렸다가 가자. 우리의 정체성은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온통 파묻혀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용에 파묻혀 있다. 우리의 자아상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는지와 밀접히 관련된다. 나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대부분은 그렇게 상상된 이상형에 부응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니다. 내가 동경하는 누군가가 성공을 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부르짖는다. 친구 중 한 명이 나를 외모로 평가하는 것 같으면 나는 거기에 맞추어 외모를 가꾼다.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빠진 한 소년을 만난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는 예뻐진 기분이 들어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나무주연상을 유일하게 3차례나 수상한 영화배우 데니얼 데이루이스는 1998년 이후 영화를 6편밖에 찍지 않았다. 데니얼 데이루이스는 배역을 맡을 때마다 지독하게 준비하고 캐릭터 속으로 완전히 빠져든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갱스터 오브 뉴욕에서 빌더 부처 역할을 맡은 데이루이스는 실제로 도살업자들이 받는 훈련을 받았고 세트장 밖에서도 강한 아일랜드 사투리를 사용하며 서커스 단원을 선생님으로 고용해 칼 던지는 법까지 배웠다. 이는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데이루이스는 고증된 19세기식 복장만 입었고
실제 그 배역의 인물이 된 듯 로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였다. 결국은 그 19세기식 복장 탓에 폐렴까지 걸렸다. 데일 루이스가 사용한 기법을 연극이나 영화계에서는 메서드 연기라고 한다. 배우가 자신이 연기하는 그 배역이 되기 위해 최대한 그 배역처럼 생활하는 기법이다. 가장 놀라운 기술이지만 메소드 연기를 하는 배우는 배역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종종 일상생활에서도 그 배역으로 살기도 한다. 제가 미쳤었다고 인정합니다. 완전히 미쳤었죠. 몇 년 뒤 데이 루이스는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역할이 나의 정신과 육체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친구들과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혹은 온라인에 있을 때 연기하는 페르소나가 따로 있다. 각각의 페르소나는 나름의 이점을 가진다. 페르소나는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돈을 벌어주고, 그리 편안하지 않은 직장에서 무리 없이 일할 수 있게 돕고,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계속 교류해야 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정체성에 너무 많이 층이 생겨버린 나머지 진짜 나를 보지 못한다. 애초에 그게 누구인지 뭐라는 사람인지 알기라도 했다면 말이다. 우리는 아무런 의식적 통제나 의도 없이 직장에서의 배역을 집으로 가져오고 친구와 있을 때의 배역을 애인과 있을 때 사용한다. 아무리 내 배역을 잘 소화해도 결국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우울하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고 불행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작고 나약했던 나는 일그러진다. 우리는 가치관을 희생해서라도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여기는 내용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일은 혹시나 있다고 해도 아주 드물다. 우리는 이렇게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끝까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두 번 반사된 이미지를 이용해 인생의 여러 선택을 내린다. 쿨리는 이런 현상을 거울자아라고 불렀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지각의 지각 속에서 산다. 그렇게 진짜 나를 잃어버렸다. 다른 누군가의 꿈에 등장하는 왜곡된 이미지를 쫓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대체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 승려가 될 때의 힘든 점이 각종 재미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파티, TV, 소유, 진짜 침대에서 자는 것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그런 단계를 밟기 전에 내가 극복해야 했던 더 큰 장애물은 부모님께 내가 선택한 커리어를 번복하는 일이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나는 어느 길을 갈지 결심이 섰다. 부모님께 앞으로 들어오는 취업 제안도 거절할 거라고 말했다. 나는 늘 농담으로 우리 부모님한테는 아들의 커리어 옵션이 3가지뿐이라고 말하곤 했다. 의사, 변호사, 나고자. 승려가 되겠다는 말은 부모님이 그동안 나에게 쏟아부은 그 모든 노력이 헛된 낭비였다고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내 부모님도 나에 대한 꿈이 있었다. 나는 어쩌면 내가 승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심어놓기는 했다. 18살 때부터 나는 매년 여름방학의 일부는 금융업계의 인턴으로 일하고 1년 중 일부는 뭄바이에 있는 아슈람에서 수련하며 보냈다. 내가 결단을 내렸을 때 어머니가 가장 먼저 걱정하신 것은 여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나의 건강과 행복이었다. 승려가 되면 건강보험은 있을까?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온종일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근사하게 표현한 말에 불과한 건 아닐까? 어머니가 더욱 힘들었던 부분은 우리 주위의 모든 가족, 친지들이 우리처럼 의사, 변호사, 나고자로 성공을 정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내가 이렇게 과격한 선택을 내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어머니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제이한테 투자한 교육이 얼마인데 애가 세뇌를 당한 거야. 인생을 낭비하게 될 거야. 내 친구들도 내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간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말도 들었다. 다시는 취업 못할 거다.
앞으로 내 힘으로 생활비를 버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여러분도 진짜 내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일부 인간관계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잃는 게 감수할 만한 위험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계속 내 삶에 남겨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충분히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수도자의 마음을 키워가고 있던 나에게는 다행한 일이지만 그 결정을 내릴 당시에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에 내 경험을 믿었다. 18살 때부터 나는 해마다 양쪽의 삶을 테스트했다. 여름에 금융업계에서 인턴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파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아슈람을 떠날 때면 매번 이렇게 생각했다. 굉장한 시간이었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이렇게 폭넓은 경험을 통해 가치관, 신념 체계를 실험해본 것이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승려가 되겠다는 나의 선택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야말로 살면서 누구나 직면하는 외부 압박의 전형적인 예다. 가족, 친구, 사회, 미디어. 우리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또는 너는 이런 것을 해야 해 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온갖 의견과 기대와 의무를 부르짖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장 명문대에 진학해라.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찾아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고 승진해라. 문화 규범이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 어떤 모습이 충만한 삶일 수 있는지 사회가 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성찰 없이 그런 목표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왜 집이 없는지, 내가 사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내 직장은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내가 과연 배우자를 얻고 싶기는 한 건지, 내가 아등바등하는 여러 목표 중에 정말로 원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아슈람에 들어가겠다는 데 결정은 주위에 수많은 우려를 낳았다. 다행스럽게도 아슈람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그런 소음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주었다. 원인과 해결책이 같았다. 나는 뭐가 정상이고 안전하고 현실적이고 최선인지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주변의 소음에 옛날처럼 취약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단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정의한 성공이나 행복이 내 선택을 좌우하며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아슈람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옳은 결정이었다. 부모, 친구, 교사, 미디어의 목소리는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휘저으며 온갖 신념과 가치관의 씨앗을 뿌린다. 사회가 정의하는 행복한 삶은 모두 행복한 삶인 동시에 그 누구의 행복한 삶도 아니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소음을 걸러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수도자의 마음가짐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다. 우리는 수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잡념을 비우는 것에서 이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먼저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여러 가지 외력들, 즉 나를 내 가치관으로부터 한눈 팔게 만든 외부의 여러 힘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현재 내 삶을 결정하고 있는 여러 가치를 찬찬히 점검하고 그 가치관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내가 살고 싶은 방식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자. 네, 오늘은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이 책 낭독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전부 다 낭독할 수는 없고 이 앞부분을 잠깐 낭독해 보았는데요. 일단 이 책의 요점은 그거예요. 세상이 조금 끌려가지 말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결국에는 다 해보자. 느껴보자. 내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목적을 갖고 내 인생을 끌고 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책 정말 좋아해요. 뭔가 이제 자기 개발에 관련된 뭔가 파이팅 넘치게 해주는 이런 책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왠지 제목은 수도자처럼 생각하기라고 해서 막 명상만 해야 될 것 같고, 이분이 앞서 얘기했지만은 승려로 활동을 하긴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명상만 하기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은 내가 끌고 간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그 어떤 마음가짐은 이 세상에 타협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한다는 건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내 삶으로 갈 수 있게 이제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건 A라는 거지만은 돈 때문에 무조건 그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은 내가 결국엔 끌고 갔는데, 이 제목은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을 좀 다 잡고 목적 있게 좀 살자, 이렇게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두꺼운 책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출판사는 다산 북스입니다. 네, 목적 있는 삶을 위한 11가지 기술, 오늘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낭독해보았습니다.